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 해서 지역사회복지론의 50문항의 범위를 가지고 예상문제로 이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50문항의 이 예상문제는 주로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의 동형성 그리고 최근의 시사적 문제와 교체된 법령을 반영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라고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실전에서 다른 과목에서 개수를 가져오는 일은 없는 이런 그 시간이 될 겁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가 문제가 나왔는데 지역사회의 구분은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로스의 분류에 의해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리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유구한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힐러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물론 지리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우리가 이게 다룰 수 있도록 딱 이 문제를 같이 또 하나 출제를 해서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 3대 구성요소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지리적 공간 또는 지리적 영역, 또 하나는 공동체 의식 소속감이죠. 또 하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힐러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 지리적 영역,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적 일체성. 틀린 것은 경제적 일체성이 틀린 거죠. 경제적 일체성이 아니라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넣어야 됩니다. 바로 틀린 것은 여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월에는 지역사회의 기능 측정을 위해 지역적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심리적 동일성, 수평적 유형 네 가지를 얻다. 이 월에는 주장은 이 자체로 개별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여서 이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문제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행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 비교적도, 군사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의 기능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서 무슨 도시라고 붙이고 있는데 자, 그걸 가지고 볼 적에 이 월에는 말할 적에 그게 자치도시냐 유성도시냐 또 주민들은 심리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교육이든 의료든 간에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모두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기능이 돌출되어 있느냐 아니면 모든 기능이 고만고만하게 서로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기능이 돌출되어 있다면 바로 군사 기능이 돌출되어 있으면 군사도시라고 하는 것이고 문화 기능이 돌출되어 있으면 문화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한 사람이 월행이다.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가상공간에서 공동체 형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지리적 지역사회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다. 사라질 리야 없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은 지리적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는 척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과 통신을 이용해서 더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기능적 지역사회의 비중은 높아지면서 지리적 지역사회의 의미는 별다르게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굉장히 반가워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나도 거기 살았는데 지금도 거기 집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지 뭐 옛날처럼 굉장히 뭐 반가워하고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는 구성원 간의 유대감에 기초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동일성이라든지 아니면 소속감 또 유대감에 기초한다.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나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그렇죠.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기능적이든 아니면 지리적. 그러나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이상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한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이상적인 지역사회. 다음에 정상화의 이념은 영국에 시작되었다. 뭐 답은 나왔군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정상화 어느 복지나 양대 이념 그러면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을 들고 있는데 정상화의 이념은 1959년에 덴마크의 미켈센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복지사를 보다 보면 바로 영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또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들고 또 스웨덴이나 들지만 아주 드물게 덴마크가 등장하는 것은 정상화의 이념 1950년대 말에 정상화의 이념을 끄집어낸 것은 덴마크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지역사회복지는
분야가 아닌 지역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이다.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구성요소로서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보호, 지역사회보호지요. 지역사회 조직화, 예방적 사회복지가 있다. 자, 이런 구분은 아직은 출제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구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구성요소로서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 조직화, 예방적 사회복지가 있다라는 것도 희미하지만 이 정도 해서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도 같이 개입한다. 다른 사회복지 실천처럼 개별 사회사업이나 집단 사회사업처럼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전문가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중심이 되면서도 오히려 전문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지역사회복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정상화 이념은 1950년대에 덴마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워렌의 좋은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워렌을 앞에서 미리 다뤄봤습니다만은 워렌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하는 척도로 자치성 유무, 심리적 동질감의 유무, 서비스 일치성의 유무, 그리고 기능의 수평성의 유무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했는데 그 워렌이 적어도 좋은 지역사회에 위한 조건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거기가 보면 구성원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인격적 관계. 권력의 분산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 다양한 소득, 인종, 종교, 이익 집단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이 바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권은 적절히 제한되어야 된다. 아니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을 최대해야 된다. 국어 문제군요. 어제는 굳이 월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해도 여기는 틀리지 않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모든 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5가지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대표적인 기능으로 5가지를 들었습니다. 사회통제기능, 경제기능, 사회통합기능, 사유화기능, 상부상조 기능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옳지 않은 것은 문장이 길어서 지금 두 칸으로 나눴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 관련된 기능, 즉 경제기능은 당연히 경제제도의 수행된다. 하자 없군요.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태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사유화 기능은 가장 1차적으로 가족제도에 수행된다. 그렇죠? 사유화 기능, 물론 1차, 2차 이렇게 쭉 있지만 아무리 오늘날 가족이 단순화되고 축소된 기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불어 갈 때 가져야 되는 사유화 기능은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공부조를 시행하면서 자활사업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통합, 하나의 규범에 일치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능에 일치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 여기 보면 강조하는 것처럼 조건부 수급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규범, 여기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는 기능,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는 기능은 이건 사회 통제 기능입니다. 사회 통제 기능.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부지에 관련 것은 사회 통합이지만 이 논리의 문장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은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야말로 노동 능력이 있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건 맞지만 이것은 이 논리가 틀린 겁니다. 이건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통제 기능인데 그게 틀린 거죠. 다음에 현대 사회 산업 사회에서 주요 사회 제도에 의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상부상조 기능은 민간, 정부, 민간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자조집단 등에 의해서 수행된다. 자, 이 상부상조 기능은 이렇게 해서 물론 정부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의 기능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는 정치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하나의 규범에 일치시킴으로써 그렇죠. 이것은 사회통제 기능이죠. 하는 기제로 이게 바로 사회통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여기 논리적 오류가 되는 거죠. 조건부 수급은 사유통합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유규범에 순응하는 이 논리가 쓸데없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5번 문제를 넘어가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집약한다. 조직화 기술에 의해서 당연히 주민들의 불만을 집약한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능력 탐색은 보류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능력 탐색인 보류될 수 있다. 우리 아니지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한다. 주민들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한다. 뭐 이것도 기본 문제군요. 어떤 지역사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에서 정상화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한번 설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만 정상화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말에 덴마크의 미켈센에 의해서 처음 등장된 것입니다. 자, 정상화가 뭘까? 더불어 같이 살게 하는 것을 정상화 이념이라고 하는데 전통적 복지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이념이다. 이 정상화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소위 정신장애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흔히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세대나 계층에 대해서는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통적 관점에는 맞지 않고 현대적 관점에 맞는 것입니다. 일탈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절대적인 특성을 갖는다. 아니죠. 우리가 부적응이라고 표현하는 반사유성의 개념은 절대적 명제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져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적이란 말을 오늘날엔 더욱이나 포스트 모던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절대성이란 말은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설 집중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아니죠. 시설화가 오늘날 보편적 패러다임입니다.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 교육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휴먼 서비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이끌어가면서 사회복지 실천 계획을 짤 때 하나의 방향 제시의 기능을 바로 정상화에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군요. 정상화는 이미 앞에서 다뤘지만 미국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1959년 덴마크의 미켈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서 시기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은 제가 이 문제를 약간 동형 문제로 내면서 좀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우리가 시기를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차별화한다는 것을 차세대에는 인정할까 하는 것이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만들어지고 2012년에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에 시군구 단위에 이렇게 되지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의 기능 중심 개편 이것도 사회복지관은 종래 5개의 사업 분야로 이렇게 체계화됐습니다만 이것이 2012년에 서비스 기능으로 서비스 그래서 소위 기능별로 분류가 되면서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3대 기능으로 크게 대분류하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기능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장이 묘합니다만 사회복지관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했다는 것도 2012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2010년에 있었던 거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일원화는 1999년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이 만들어진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5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은 근사치, 연도의 근사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21세기에 만들어질과는 달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일원화는 20세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문제를 해놓고 봤더니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이렇게 연대를 여러분들, 이 정도의 연대는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마을운동을 정치적으로서는 아주 거부하는 이런 그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놓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1980년대 시작한
아니죠. 새마을운동은 1971년에 시작을 합니다. 1970은 1번은 틀린 거고 농한기 농촌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었다. 근면 자조, 협동을 주요 정신으로 한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소득 증대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도시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개정되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사실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점차 도시로 확산되어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전국적인 이런 활동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1970년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9번 문제로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 이 문제를 냈던 약간 의도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1기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교육 수립. 오늘날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교육이 지역사회 보장교육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만 제1기는 2007년에요. 2007년부터 7, 8, 90, 2010년까지. 왜냐하면 4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적에는 시험 볼 때에는 이게 몇 기일까? 7, 8, 90, 1기, 11, 12, 13, 14, 2기. 15, 16, 17, 18, 3기.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제4기 지역사회 보장교육이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1987년을 전후해서 마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1987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나 시행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 법제화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시행은 1999년부터 3년마다 해서 3년마다 하되 법제화는 1997년이지만 시행은 1999년이다. 이렇게 해서 차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차례는 여러분 보셔도 되겠지요.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전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전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수립된 거 2007년부터 사실은 2006년에 수립되어서 2007년부터 제1기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7년부터 1기.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복지도 법제화되었다. 공부방어 개념으로 있던 공부방어 개념이 지역 아동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법정 시설로 바뀌게 되는 거죠. 2004년이 되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중앙자활센터가 설치되었다.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이 자활에 관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개정으로 해서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다. 그렇죠? 지금 2000년 이후가 되니까 2000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부터 시군구에 만들어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민간단체에 의한 공동모금사업이 시행되었다. 여기 함정을 봤군요. 바로 이거 함정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중앙자활센터라는 개념을 써서 하자를 딱 만들어 놓고 5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된 것은 1997년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 효율법이 되는데 그것도 1999년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9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효율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중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이 바로 1999년 개정 2000년 시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000년 전이기 때문에 3번에 비해서 5번은 워낙 적나라하게 틀린 거지요. 답은 5번이 틀린 것이 답으로 돼야 됩니다. 11번에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69년 런던에서 등장한 자선조직협회. 무조건 인보관 운동과의 비교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선조직협회는 상류층 자본가들과 중류층 부인들로 구성된 우회 방문원의 협력에 의한 소위 실천운동이에요. 개인적 빈곤관에 입각하여 도덕적 감화를 통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이끌었던
바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 운동입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난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여겼다. 그렇죠. 개인적 빈곤관. 개인적 빈곤관입니다. 급진적 이데올로기로 설명된다. 급진주의는 인보관 운동의 답은 1번이군요. 급진적 이데올로기. 여기 자선주의교표는 급진적 이데올로기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사회 통제적 관점으로 이끌어간 것이 자선주의교표입니다. 사회 진화론, 사회 통제적 관점. 여기는 인보관. 바네트 목사가 주도하고 옥스포드 대학생들이 적극 참여했던 것은 1884년에 만들어졌던 시작되었다고 하는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조정보다 서비스 직접 제공에 역점을 두었다. 서비스 조정은 자선주의교표, 서비스 직접적인 인보관 운동. 헐하우스, 2, 3, 4, 5는 모두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선주의교표는 개인적 빈곤관, 인보관 운동은 사회적 빈곤관이 되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 미국 지역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에 영향을 미친 이념으로서는 영국과 똑같이 영국에서 막 넘어오는 거니까 바로 자선조직교표와 인보관 운동으로 관련된 바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조직교표에서 이끌어가는 사회진화론적 입장과 인보관 운동에서 이끌어갔던 당시 기독교 급진적 기독교 사회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으니까 급진주의적 입장. 여기서 사회진화론은 자선조직교표의 영향, 여기는 인보관 운동의 영향. 그러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존 듀이에 의해서 체계화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가 바로 4대 영향을 미친 4대 이념이라고 합니다. 민권운동이라고 하던 1960년대 베트남전과 들어서 바로 1960년대의 시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3번에 보시면 다음의 지역사회 복지 이론은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조직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가 성장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조직은 권력을 가진 조직이든 아니면 권력을 갖고 기여하든 아니면 권력에 의존해서 기여하든 간에 어쨌든 지역사회 복지에 뭐냐면 기여를 하게 된다. 권력은 자원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돕는 관계로 내재한다. 자, 이것은 권력 의존 이론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밑에까지 볼 건 아니군요. 그래서 권력 의존 이론. 여기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결정론적 입장이고, 그리고 사회 진화론적 입장에서 생태학 이론, 물리적 환경을 강조했던 생태학 이론. 그다음에 사회 구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획일적 진리나 획일적 지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관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의 기초처럼 영웅이나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이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관점은 절대적인 명제가 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주변부의 소유계층들은 이 역사와 이 지역사회는 자기들의 투쟁 과정을 통해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자기들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건 사회 구성이론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에서 갈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만스와 블라우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이다. 호만스와 블라우가 나오면 이건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교환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환 이론. 지역사회 복지 실제는 불평등 관계를 바꾸고자 한다. 갈등 이론은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불평등 구조에서 찾습니다. 불평등 구조. 인간이 환경과 교류하며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적응과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자원을 둘러싼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그 지역사회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이고 이 패배한 자는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조직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갈등론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번과 니을번, 니은번과 니을.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은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조직 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집, 자금 확충, 그리고 직원 고용에 쓴다.
외부 체계의 종속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효연수를 늘린다. 이 말은 결국에 자원 동원 이론이죠. 얼만큼의 자원을 동원했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도 조직도 독립성을 가진 조직이냐 의존성 속에 살아가는 조직이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원 동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블라우와 스콧, 블라우에 아까 나왔죠? 나온 것처럼 교환 이론에서 하드캐슬이 제시한 권력 균형 전략이 아닌 것은 이 교환 이론에서 나오는 권력 균형,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면 지역사회나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이 지나친 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하드캐슬이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는 경쟁 전략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재평가 전략, 또 서로가 윈윈으로 이끌어가자는 호혜성 전략, 또는 연합 전략, 아니면 극단적으로 나가는 강압 전략 등이 있습니다. 또 경쟁 전략, 서로 윈윈이 이룬다는 호혜성 전략, 강제나 강압 전략, 자원개발 전략은 없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원개발 전략은 아니다. 경쟁 전략, 호혜성 전략, 강제 전략, 재평가 전략, 연합 전략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이론들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1번은 좀 체계 이론인가 보군요. 전부 다 5개 있습니다. 지역사회 하부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여러분들이 인행사에서 배우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하나의 체계로서 수없이 많은 구성요소로서 이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의 체계로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서로 돕는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체계를 하나의 산출을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다. 체계 이론 좋습니다. 1번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네. 지역사회 안팎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현상을 설명한다. 여기 지역사회 변화, 역동적 변화에 대한 이 역동적 변화에 대한 현상을 이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는 거고 적자 생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역동적 변화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적자 생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생태학 이론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사회운동 조직들의 역할, 한계를 설명한다. 사회운동 조직들의 역할인 운동 조직들 얼마나 이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자원을 많이 확보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원 동원 이론 2번과 5번 중에 2번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모든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구심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객관적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사회 자본이 갖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 자본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산을 사회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적 자본, 무슨 자본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회 자본은 서로 간의 조직이나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낙관성이라든지 신뢰관계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자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에 대한 것은 총량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감소가 틀린 거예요.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 쌓이고 배어서 또 다른 사랑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동시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한 번 획득되더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보상에 대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 무형의 자산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다. 좋습니다. 답은 사용하면 사용해서 사회자원은 증가한다. 그 증가는 결국에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복지 실천 과정 중 문제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복지 실천은 지역사회 문제란 그 문제의 확인이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그냥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네요. 다음에 문제 확인 시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렇죠. 문제 확인 시 문제 결정 과정에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해야 된다. 이 파워의 개념이 좀 애매함 좀 놔둬보시겠습니다. 문제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기법으로서는 비공식적 인터뷰, 현장 조사, 명목 집단 기법, 또 델파이 기법 등이 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 확인을 위하여 자료 수집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1차 자료를 사용하여야 된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는데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개입해서 만든 자료를 1차 자료로 하고 2차 자료는 연구자와 관계없이 이미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사회복지사가 수집해서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면 저기도 문제라는 것은 좀 급박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실제 지역복지에서는 2차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좀 절반의 하자가 있지요. 사회복지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인 추정 예측 기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으로 가장이란 말을 듣고 싶군요. 답은 4번이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0번에 보시면 욕구 사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모두 고르면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도대체 그 지역사회는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무엇을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욕구 사정이라 하고 그것이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자원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합쳐서 욕구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여기에서 이 욕구 사정 단계에도 고려해야 될 사정을 쭉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욕구 사정 프로그램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정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확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 간의 합의 도출,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사회 구조와 경제적 상황,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지 프로그램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계획 단계에서. 지역사회 문제는 재원 확보도 계획과 개입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얼만큼이 있어야 얼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욕구 사정 단계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이것은 개입 단계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 이것이 고려되어야 무엇이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온 것은 여기 하나만 있고 답은 니 1번 하나만 있겠고 저전 전부 계획 단계와 개입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어요. 21번에 보시면 욕구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 서베이는 수요자 중심의 욕구 사정에 적합하다. 그래서 지역주민 서베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자 중심 좋습니다. 지역사회, 지역자원 재고조사는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이건 국어 문제군요. 사유지표 조사는 지역사회 주민 욕구의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해 줬다. 사유지표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공공부문이나 통계기구에서 이미 과거로부터 현재 아니면 과거로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변화 과정을 쭉 정리해 놓은 2차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내려온 변화나 그에 대한 충분한 장기적 자료를 제시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포럼은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 전체가 모여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자유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지역사회 포럼입니다. 여기처럼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는 것은 지역사회 서베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정보 제공자의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말로는 주요 정보 제공자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래요. 문제는 그 정보를 수집한다고 선정한 그 주요 정보 제공자가 연구자의 어떠한 기준점이나 주관적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선정될 수도 있다. 편애 또는 편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2번에 오시면 욕구조사의 방법으로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2차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2차 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지표조사가 됩니다. 사회지표조사. 하나밖에 없군요.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이용기록 분석. 기존 자료니까 이용기록 분석도 되겠네요. 델파이 조사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관련 없고 서비스 이용기록 분석. 굳이 산다면 1번, 2번, 4번이 되겠어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쓰죠.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합의법은 델파이 기법이 되겠어요. 답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수정하는 지역사회 서베이.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 중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 중 욕구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지문이 길다 보니까 하나가 이제 넘어갔군요. 지역사회복지 실천가 또는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해 욕구사정한다. 욕구사정은 그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필요한지를 알아내기 위한 사전 전략 수립용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욕구사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욕구사정 시 욕구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측정 가능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든 개별사회사업이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접근처럼 모든 것을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과학적 접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은 질적 접근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수량화할 수 있는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는 당연히 하자가 있는 거지. 욕구사정의 대상에는 기업가, 전문직업인, 종교지도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구사정 시 서비스 이용 가능성, 서비스 체계의 조정, 서비스 차이, 서비스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욕구사정 시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얼만큼 필요로 하며 언제 어떻게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접근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비스 차이 분석은 특정 지역에서 누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누가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지, 즉 누가 서비스에서 제휴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알게 해준다. 다 좋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측정 가능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2번이 하자가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목적과 실천 과정에서 목적과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목적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고 목표를 진술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원칙에는 주로 스마트 원칙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은 미션보다 어떤 사명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좀 더 애매합니다. 목적과 목표 설정에는 클라이언트를 참여할 요즘의 실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지 않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함정 문제일 뿐이네요. 목표들은 목적에 통합될 수 있어야 된다. 결과 목표는 표적 집단을 어떠한 상태로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과정 목표는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관해 기술한 다 애매하게 두리뭉실 썼습니다. 여기는 워낙 적나라하게 썼지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 중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평가. 변화의 장점이나 가치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유적 과정이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초기에 등장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다. 형성평가는 진행 중에 수시로 행하되 그 자리에서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보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에 등장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다. 효율성 평가는 투입 비용과 산출 단위의 비교량으로 평가한다. 과정 목표의 성취 여부는 주로 양적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우리가 형성평가나 과정평가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거에는 양적 측면의 평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주로 질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양적 평가는 비중으로 본다면 오히려 성취에 있는 소위 총괄평가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 과정 목표에 대한 것은 어떤 과정 목표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게 과정이든 최종이든 간에 목표는 주로 질적인 영역에서 나옵니다.
성과평가는 일반적으로 효과성 평가의 속성을 갖는다. 여기도 절반의 좀 하자는 있습니다. 답은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가장 큰 비중을, 가장 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